국제중재 분야에서는 변호사님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론스타 사건 들어보셨죠? 그것도 중재입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거든요. 투자 중재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입니다. 론스타 투자 중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최초의 투자 중재입니다. 그걸 이제 수행하게 된 것 자체가 엄청 영광인 거죠. 이 중재 사건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10년 이상 진행을 해오고 우리나라가 잘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온 법률 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의 중심 국가라는 것은 안정적인 법률을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경제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률 허브를 먼저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갖춰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 포인트는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고 그걸 좀 더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걸 세계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언어 장벽 때문 아닐까요? 네, 대한민국 문과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단과대학 단연코 법과대학일 겁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은 많이 안정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로펌은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신 한 변호사님을 만나봅니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김가뷰 변호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라고 하니까 창업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창업가신 거예요. 피터앤김이라는 국내 최초의 국제 로펌을 창립하셨습니다. 예. 사실 피터앤김은 국제 중재 전문 로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쯤은 이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우리 국민들이 뇌리에 깊게 남아있는 국제 분쟁 중에 대표적인 사례였잖아요. 최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 큰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의미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중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재를 제가 합니다. 그럼 중재가 뭔가요? 이렇게 하면 보통 설명하는 게 론스타 사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고 대표적으로 론스타 사건을 들어봤다면 그것도 드시네요. 중재입니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고 이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중재로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이제 투자 중재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자 협정을 많이 맺고 있는데요. 그 투자 협정 안에 그 투자 협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분쟁이 없다가 그동안에 론스타 투자 중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최초의 투자 중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제가 수행하게 된 게 그 전에 제가 중재를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제가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행하게 된 것 자체가 엄청 영광인 거죠. 제가 대한민국을 대리했다는 게 엄청 영광이고 첫째. 그 사건은 이게 금융 규제, 정부가 하는 금융 규제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투자자가 어느 정도 자기나 투자한 이익을 회수해 가는 데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가치를 판단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외환의 인수와 관련된 그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세금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제 과세를 그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세금 이슈와 그 금융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이 선진국에서 똑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쟁이 돼서 우리가 투자 중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재 사건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
결론이 내려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입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도 바라는 바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또 그 대한민국이 한 결정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재라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뭐 이걸로 완전히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 제기된 중재 절차에서 우리가 그걸 10년 이상 진행을 해오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온 법률제도 또 우리가 그걸 적용해온 법률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법에 맞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 결국.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행동을 두고 이게 잘못됐느냐 잘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한 행동은 그 나름의 논리와 또 그때 당시에 적용된 여러 가지 법률에 바탕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판단받는 것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리인, 론스타의 대리인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 중재를 하는 또 제3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를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네.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로펌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공동 대리인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이 론스타 펀드를 대리하는 또 대리인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재인 3분이 계시는 거죠. 중재인 3분이 계셔서 중재인 3분이 재판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판정을 내리시는 거고 그 판정이 났었고요. 그 판정은 대한민국이 이제 대부분 승소를 했는데 네. 일부 금액에 관해서 이제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항소를 하고 론스타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 투자 중재에 관해서는 보통 중재는 항소가 없는데 요 절차는 독특하게 항소 절차가 또 고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항소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요 중재 절차에서는 요게 최종적 결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로스쿨생들이 뽑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에 꼽히셨던데요. 아, 예, 그거는 뭐 조사가 뭐 잘못됐을 수도 아니요. 제가 본 그 어떤 수상 경력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개척 정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스스로 파이오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남들이 안 했던 걸 뭐 하긴 했는데 그게 무슨 뭐 파이오니어는 그렇게 거창하게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고요. 이제 중재 분야는 원래부터 있었고 중재는 이제 재판을 개인이 하는 법원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런 중재 절차는 늘 있었는데 네. 국제 중재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속한 기업들끼리 분쟁을 하는 그런 국제 중재가 꽤 많이 활성화된 것은 한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는 이미 이제 변호사를 한 10년 정도 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새로운 분야를 이제 했죠. 지금 이 피터 앤 김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뭐 다 합치면 한 50여 명의 이제 변호사들이 있고요. 뭐 다른 스태프들도 계시고 네.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또 스위스에 2개 사무실이 있고 스위스. 예, 싱가포르에 있고 또 저 호주에 2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업력은 사실 이거를 창업하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이제 않으셨잖아요. 저희들이 6년 됐습니다. 예, 여기 피터 앤 김이 생긴 지요. 예. 6년 동안에 6개의 사무소 개소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들은 이제 국제 중재만 하는 로펌이고 국제 중재를 많이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 이제 수요가 있고 앞으로 뭐
또 이제 기회를 봐서 더 확장을. 더 확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쓰신 캐대헌과 국제중재 중심 허브로서의 서울이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캐대헌과 그 국제중재 허브로서의 서울을 생각하신 게. 예, 제가 캐대헌을 빗댄 거는 우선 캐대헌이 유명해서 그렇기도 한데, 캐대헌이 뭐 이제 그 이후에 성공을 얻는 분석할 때 보면 거기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무속을 소개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이제 세팅이 있는데요. 뭐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소개가 됐더라면 이게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또 코멘트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 너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그냥 가진 거를 좀 국제사회에 내놓고 자신 있게 내놓고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국제중재에서 어느 장소에서 국제중재를 하느냐가 있는데 뭐 서울에서 국제중재를 하자는 주장이 뭐 쭉 있어 왔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서울이 중요한 국제분쟁 장소가 돼야 된다고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캐대헌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제중재에서의 장소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가더라도 같은 대접을 받는다가 중립적인 거거든요. 누가 갔더니 차별적인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 이제 중립적이지 않죠. 그래서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첫째 법률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법률 제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법률 분야, 특히 중재 분야의 법률 분야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법률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법원입니다.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하느냐, 네. 법원이 외국 당사자를 차별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저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 한국 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당사자를 저는 뭐 차별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법원은 지나칠 정도로 중립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중립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나 우리나라 검찰이나 우리나라 법원이 만약에 외국 당사자를 차별한다면 이 중립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각국에 가보면 어느 정도의 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큼 그게 외국 사람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뭐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정말 법률에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대접해 주는 나라.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법조 인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좋은 법률 인프라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법률 인프라는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주장해보자.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중립적인 데 와서 당신들 분쟁을 해결해라. 좀 더 세일즈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분쟁의 중심 국가가 되면 당연히 이제 법률 분야의 중심 국가가 되고 그러면 경제의 중심 국가라는 것은 안정적인 법률을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뭐 경제 허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률 허브를 먼저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갖추고 앞으로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고 그걸 좀 더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걸 세계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혹시 언어 장벽 때문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레.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영어도 사실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
너무 막 스탠다드가 높으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국제시장 나가보면 거기에 유명한 중개인들 중에서 또는 뭐 유명한 이 변호사님들 중에서 정말 액센트 너무 강하시고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사투리를 쓰는데요. 네.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고 않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투리가 좀 더 말을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에 있어서도 우리가 쓰는 어떤 코리안 액센트 뭐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윤여정 배우님도 떠오르고 무슨 순간 반기문 총장님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은 사실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세계를 무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미국에서 뭐 얼마 정도 지내셨을 것 같고 공부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사실 떠올리잖아요. 예, 뭐 이제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뭐 국제중재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 저는 뭐 한국에서 계속 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변호사를 5년 한 이후에 이제 석사 1년을 미국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1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1년을 미국이랑 영국에서 로펌에서 잠깐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에 이제 그 5년 변호사를 한 이후에 나간 거니까. 그러셨으니까. 예. 그게 이제 외국 생활은 다죠. 네, 다인데 우리가 쓰는 법률 영어,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영어를 가르쳐 주는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하는 영어는 이제 로펌을 들어가서 또는 이제 프랙티스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통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영어가 잘 안 배워지는 거는 돈을 안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 뭐 영어가 잘 보이고 막 더 잘 들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게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영어는 사실 전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재를 처음 시작할 때도 과연 내가 한국에서는 이제 소송을 하고 또 법정에 가서 변론도 하고 이렇게 반대 신문도 하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는 게 사실은 큰 엄두가 안 났을 것 의문인데요. 같아요. 하면서 보면 이게 영어의 문제는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스타일이라든가 또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뭐 예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그게 환영받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서양이나 다른 문화에 계신 분들을 흉내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예의 바르고 한국 사람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잘 표현하면 그걸 더 좋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사실 뭐 영어는 아직도 잘 못합니다만 이게 이제 영어의 문제는 아니다. 영어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률이 다른 이 분들을 상대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지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포인트지. 내가 더 멋있게 말을 하고 더 멋있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게 설득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계시니까 생각해 보시면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하시는다고 해서 누구를 설득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을 잘 하셔서 설득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네.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분쟁은 내가 주장하는 입장이 맞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미 지나간 상황을 다루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네, 비유하자면 오페라를 공연을 하면요. 오페라에는 노래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 스토리도 있는데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오페라 공연은 되게 인기가 있고 어떤 오페라 공연은 인기가 없는데 똑같은 스토리인데 왜 누가 하는 건 인기가 있고 누가 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냐 하면 어떻게 프레젠트 하느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하는 이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팩트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특히 그걸 듣는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잘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국제 분쟁을 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법률가들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문화나 법률이나 뭐 이 환경 같은 것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늘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 왔고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네. 그래 왔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있는 강점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리랑 TV에서 영어로 인터뷰하신 것도 봤어요. 아니, 그것도 영어를 잘 못해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하실까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처음 중재를 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님이 미국의 큰 로펌에 있는 영국 변호사님이셨어요. 너무 영어를 잘하시고 저는 뭐 영어를 겨우 하는데 그분이 영어가 모국어신 거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막 반박을 길게 하세요. 그게 엄청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그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중재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중재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 좀 불편합니다라고 하면 그 말하는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구나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한테 배우고 또 중재인 분들한테 배우고 또 뭐 저희들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는 다른 변호사님들 계신데 그분들한테 배우고 다 이제 그렇게 배운 거죠. 그게 뭐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분야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어느 나라 변호사님이든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든 간에 결국은 중재 절차에서 또는 국제 분쟁 절차에서 쓰는 그 말과 표현과 방식은 결국 그렇게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가는 과정이다.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서도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변호사님의 경력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이 도자기도 직접 그림을 그리신 거라고 비서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한예종의 후원회장도 하셨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많으신데 그런 예술에 대한 관심도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차이를 이해하는 근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제가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를 계속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가 출장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중간에 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스케치를 했었어요. 스케치 좀 하다가 요 도자기 페인팅 하는 거는 이제 도자기 위에다가 이렇게 수채화처럼 그리는 건데 이
그걸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굽습니다. 구우면 이게 한 부피가 한 15% 20%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게 그 그린 거에서 상당 부분이 날아가고 이제 남게 되거든요. 좀 독특한 이제 그림인데 좀 독특한 거고 입체적인데 그리는 거라서 평판에 그리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뭐 저 경복고등학교에 있는 저 은행나무 지금 정도 시즌에 네, 딱 어울리는 네. 가을에 어울리는 은행나무. 그런 건데 예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 같은데 관심을 갖는 거는 저희들 같은 법조인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오페라의 비유를 하셨길래 예, 더 서로 다른 뇌를 이제 좌뇌, 우뇌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 저희들이 한쪽 뇌를 너무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쪽 뇌를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음악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음악 미술에 관심을 갖는 게 예,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들 법조인들 중에서 그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이 계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관심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또 그게 사건을 이렇게 볼 때도 결국 사건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걸 이해하는 삶을 이해하는 거.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표현하느냐는 거고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게 나무가 있는 사진 그대로 그리는 것과 그걸 뭐 인왕제색도를 보면 인왕산 사진 찍어 보시면 인왕제색도하고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근데 인왕제색도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왕산이랑 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을 프레젠트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있는 팩트를 그냥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인지하게 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사건이 제대로 프레젠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예술적 표현과 저희들이 하는 그 아규먼트가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법률 분야라는 게 되게 막 재미없고 고루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중재하는 변호사들 특히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이 저희 중재 이제 로펌에 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다라고 사실은 분쟁을 재밌다고 말하면 이건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흥미롭다. 그게 굉장히 그 공부할 게 많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저희들이 다루는 분야가 뭐 크립토 관련된 것도 있고 온라인 컴퓨터 게임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바이오 관련된 것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기계 복잡한 기계 또는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걸 거기서 생기는 법률 분쟁을 또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이 능력도 이렇게 분쟁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한국의 이제 법조인 분들께서 한국 법률가들이 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서 뛰어나기도 하시지만 그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뛰어나세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우고 뭐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하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왜 배우나 생각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제 분쟁을 하면서 보면 너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변호사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배웠었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당나라 시대 한시 같은 걸 배우고 그 당시 당나라 시대 한시에 막 갈로역기 시험에 너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당나라 시대 시를 내가 외워야 돼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중재 분야에 나가서 뭐 외국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 무슨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에 이런 표현이 있고 이게 뭐 어디에서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와. 거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 이제 역사가 나오면 저희들도 역사도 되게 막 남의 나라 역사를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럼 당신네 뭐 왕조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거든요.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음악 미술을 많이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외우기는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음악 감상 시험도 보고 그랬어. 뭐 순서도 다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국제사회에 나가서 막상 그걸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전문가처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좀 넓혀주는 측면이 있고요.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중재하는 변호사님들이나 우리 법률가들이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그 분야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겁내지 않고 알려고 하고 또 이해해내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리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독특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걸 외국 사람들이 보고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인권이 걱정되는 나라였는데 단기간에 인권이 급격하게 신장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런 걸 이룬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네. 또 경제 발전을 이룰 때 사실은 법률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실제 성과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K-리걸이라고 하는 게 K-팝하고 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분야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법률 분야에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는가. 영어가 안 돼서 이게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영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시아에는 한국의 법조인이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요? 와, 빈 시장이네요. 와.